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예 김철웅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웅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반려견 동물병원 수술 뒤 쇼크사,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입원까지, 도박에 빠진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통매음 고소했는데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시가 남산의 케이블카가 계속해서 붐비자 이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거부하는 거부 처분이 최근 기존의 운영업체를 통해서 접수되었고, 이 결과에 대해서 금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또 내일 휴일이어서 남산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남산의 백미가 또 케이블카잖아요. 그동안 독점 운영을 해왔던 거군요. 네, 그 삭도공업이라는 곳에서 박정희 정부 때 이를 승인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그 당시 법상 사용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기한이 없는 허가를 받다 보니 64년간 거의 독점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케이블카가 방문객들을 모두 시용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남산 케이블카의 평균 대기 시간이 약 2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케이블카의 추가 설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케이블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기둥이 약 4개에서 5개 정도를 남산 중간중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기둥의 평균 높이가 약 50m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50m짜리 기둥을 이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워낙에 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가 많았고, 그렇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삭도공업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집행정지 상태에서 이번 소송의 쟁점은 그럼 어떤 것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남산의 용도를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냐면 아까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50m짜리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무조건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과연 이 용도 변경이 법령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재판부는 서울시가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본 겁니까? 우선 서울시의 주장은 다양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우선 본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또 네. 적법한 절차에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원녹지법상 당연한 조치였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이 서울시의 주장을 전부 다 배척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법원의 그 판단에 따르면 공원녹지법상 이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2가지 중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녹지가 훼손돼서 더 이상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이거나, 또는 도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만이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했는데요. 네.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네.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제한 것이 아니라 근린공원도로 용도를 변경한 것일 뿐이다라는 주장도 했지만 서울 법원은 판단하기를 이 역시 해제와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또 단계적 처분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은 이대로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이대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 이 공원녹지법 개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이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원칙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는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이 예외를 어떻게 예외를 조항하냐면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접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를 했고요. 이 입법 예고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서울시에서는 다시 한번 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통상 서울시와 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남산 곤돌라 지지 철탑 설치가 가능해져서 시행령 25조를 그럼 따질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행령을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맞지만 네.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개정안으로 입법 예고하고 실제로 입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의 협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소송으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남산 케이블카가 민간 중심으로 독점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추진 향방에 따라서 독점 운영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1961년부터 이 독점 사업이 시작해서 약 64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요. 삭도공업의 작년도 영업이익이 약 89억 원. 그런데 반면 임대료는 약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마저도 다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궤도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해당 조치에 따르면 어쨌거나 이 삭도공업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재심의의 허가에 대해서 재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산 활성화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산 케이블카 활성화는 교통 약자를 배려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또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희가 키우는 반려견이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쇼크사로 이제 사망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네. 네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거를 이제 의료 과실 부분을 지금 100%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수술 네. 전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좀 사연을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수술 상황이요?
수술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반려견이니까 수술 전에는 검사를 하고 수술에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원래 수술하기 전에 강아지 상태는 건강했고요. 네. 이제 이빨이 안 좋아서 발치 수술을 하는 과정이었고, 음,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서는 큰 수술이 아니고 네. 이제 금방 끝나는 수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큰 설명을 듣고 바로 수술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마취를 해도 괜찮은 컨디션이라는 확인 하에 이제 수술에 들어간 거군요. 네네, 혈액 검사도 다 했고 네. 다 검사했는데 이제 네. 조금 발치 문제는 없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술 진행했는데 이제 나와서 1시간도 안 돼서 쇼크사로 사망했거든요. 네. 그럼 수술 이후에 어떤 반려견의 상태가 이상한 상태가 좀 관찰이 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앞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반려견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계속 이제 수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한테 조금 봐달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의료진이 먼저 그 이상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님께서 지금 네네네. 발견하신 부분이군요. 네, 저희가 먼저 발견했고 이제 그 반려견이 이제 마지막 쓰러지기 전에 네. 그 약간 그 비명 소리를 질렀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거를 데스 사인으로 듣고 병원에다가 조금 봐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네. 이제 병원에서는 그거를 마취가 깨는 소리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안 보고 있었던 음. 상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으신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네. 수의사분이 가서 강아지를 바로 세우고 확인을 하셨는데 네. 이미 그때부터 강아지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보호자가 옆에서 보니까 호흡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호흡을 하지 않는다. 네. 라고 하니까 이제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이 와서 뒤늦게 조치를 취하셨거든요. 그럼 심장 마사지 같은 걸 좀 그렇죠. 이후에 CPR도 했습니다. 하셨군요. 했는데 이제 병원 네. 측에서는 이제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 우리가 수술에는 과실은 없고 네. 이제 보호자보다 상황을 조금 늦게 판단했던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한다. 하지만 뒤에 CPR도 다 조치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과실이 100%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늦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모든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좀 책임을 네네. 회피하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사연은 잘 들었고요. 옆에 김철웅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법적 조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 보통의 그 마취제를 이소프로판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결국 설명을 다 듣고 수술을 하셨다고 하지만 아마 어느 정도의 설명을 들으셨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이 마취를 했을 때 못 깨어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심장에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설명도 같이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지금 혈액 검사에서 건강하고 심장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요. 적정한 마취대가 투약되어 있는지 여부도 당연히 과실의 일종이긴 하지만 설령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적정한 용량의 투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마취제 사용에 대한 경과를 아주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 듣지 못한 채 이루어진 수술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설명을 잘 들으셨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강아지가 수술하고 나서 회복실에 옮겨지고 난 이후 상황이 궁금한데요. 그때 네. 강아지 상태는 어땠나요? 수술하고 나왔을 때는 이제 아기가 아직 마취가 덜 된 상태였고요. 네. 이제 그 회복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조금 차렸는데 계속 이제 마취가 풀리면서 경련이 일어나니까 저희가 조금 봐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술 후 회복실에 들어온 시점부터 경련이 일어나기까지 몇 분 정도가 걸렸나요? 5분에서 10분 정도 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저는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는데요. 통상 마취에 취한 이제 그 강아지가 수술하고 나서 회복될 때까지 약 30여 분의 시간이 최소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의료진이라면 이 강아지가 쇼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 약 30분 정도는 반드시 주의 의무를 기울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의료진의 과실이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쇼크가 오는 시점인데 이제 5분에서 10분이 소요된 시점에 바로 쇼크가 오기 시작했고 경련이 오기 시작했다고 보면 사실 마취제가 적절히 투여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통상의 소량의 그 마취제 투여 시에는 이렇게까지 바로 발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술 당시에 그 진료 기록을 확보하셔서 네. 적정량의 마취제가 투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의료진의 과실을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예, 말씀하시죠. 네, 지금 저희가 그 화장을 한생 다 화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부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그 진단서를 충분히 자료를 주겠다고 한 상황이고, 진단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너무 완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진단서 내용에도 만약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혹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건가요? 혹시 CCTV도 같이 확보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던가요? 네, 그 반려견 회복실에 있는 CCTV는 있고요. 네네. 수술실에 CCTV는 없습니다. 아, 일단 그 부분이 의료과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의 의료과실은 사연자님 말씀처럼 진료기록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를 진료기록부 상에는 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것처럼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마취제 같은 경우에도 뭐 마취제의 투약 용량을 사실 수정해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뭐 이 부분을 끝까지 만약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전 사연자님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의료과실의 경우에는 이 과실이 없었음을 의료진이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황들, 5분 만에 쇼크가 일어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투입이 늦었고, 또 아까 사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CPR이 시행되었다라고 하지만 적절한 CPR에는 또 뭐 혀를 내미는 조치, 또 약물 중에 에피네프린이나 아트로핀 같은 물질이 얼마나 투여되었는지, 또 이거 심장이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투입되는 시기와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같은 일반인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는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주장만 하셔도 상대 의료진들이 아니다, 적절히 투입되었다라는 것을 반대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하면 의료진이 반대로 과실 없음을 주장하는데요.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화장하고 나서 뭐 더 이상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뭐 강아지의 이 수술 결과가 좀 안 좋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의 다른 의료진들이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양 당사자만의 주장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네. 법원도 다른 전문 수의사분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당시에 이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같이 구하고요. 이러한 의견이 다른 제3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연자님께서 뭐 상대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혈액 검사 말고 또 심장에 관련된 다른 검사는 한 것이 없나요? 혈액 검사를 했고 심장 검사는 청진기만 되셨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수술했던 그 병원이 원래 이 강아지가 평소에 다니던 병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오랜 기간 다녔던 병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도 드리는 취지가 이 강아지에 대해서 과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셨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네. 그러면 이 강아지가 태어나서 거기서 예방접종도 맞고 꾸준히 관리를 받은 강아지인가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가정에서 다 예방접종을 했고, 이제 이후에 아픈 것들은 지금 갔던 병원을 계속 이용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이 몇 번째 방문이었나요? 횟수로는 그래도 대여섯 번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기간은요? 저희가 태어나서부터는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저는 그 나중에 과실 부분을 입증하실 때 좀 충분히 좀 요청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해당 의료진이 약 10년 동안 우리 강아지를 뭐 수회 치료해 왔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의사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처음 방문하는 동물 병원에 수술을 받았는데 입원과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는데, 그러한 것이 뭐 객관적으로 충분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우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다니던 병원이고 몇 차례나 방문을 했던 기록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네. 의사분께서 평소에 만약 이 강아지가 심장이 약하다거나 또는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을 확률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의 수의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주의 깊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주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CCTV의 경우에도 수술실 CCTV는 없다고 하셨지만 회복실 CCTV는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회복실 CCTV가 그 음성이 없는 멀리서 찍은 그런 CCTV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깝지만 음성은 없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음성이 없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구조해 달라고 또는 강아지를 봐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정황상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사연자님께서 아마 회복실에 있는 강아지를 보시고 뭐 부르는 장면이나 또는 뛰어가서 다시 이렇게 의료진이 같이 오는 장면들이 녹화되어 있을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그 사연자님의 주장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좀 CCTV와 진료 기록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어요? 예. 아니요, 충분히 잘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사실 반려견이지만 가족이나 다름없는 가족이죠. 그래서 수술 이후 이렇게 사망을 한 만큼 말 못하는 동물을 다루는 좀 의료진이 더 세심하게 다뤘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변호사님 조언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이제 제2, 제3의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이 나오지 않도록 법적으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강아지가 비명을 지르는 그 데스 사인을 봤던 초응급 상황임에도 지금 오히려 상담자님보다 의료진이 강아지에 대한 상황 판단이나 즉각 조치가 늦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점을 정리해보면 의료진 과실은 분명히 명확히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일단 의료진 과실은 수술하기 전부터 이미 발생합니다. 네. 뭐냐면 수술이 아무리 간단한 발치라고 하더라도 이 발치를 하기 위해서 투여해야 하는 약물이 있다. 그리고 이 약물의 부작용은 이런 경련 또는 깨어나지 못하는 쇼크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을 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위자료를 사실 수의사분께서 저희 사연자님께 지불하셔야만 하는데, 네.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심지어 이게 수술의 결과까지 안 좋고 또 나아가서 회복실에서의 조치까지 미흡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과실은 계속 누적돼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의무도 위반을 했고 지금 수술 후 조치도 좀 미흡했던 상황이고, 또 아까 분명하게 확보해야 할 증거가 마취제 용량이 좀 적절하게 투여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마취제를 뭐 병원마다 나름의 다른 브랜드와 다른 종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마취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오염될 수 있거든요. 뭐냐면 다량의 수술을 반복해서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소량의 앰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용량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적정한 용량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적정한 용량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더 큰 문제고요. 또 사연자님 강아지의 몸무게를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네. 적정한 몸무게에 따른 적정 용량이 있는데 이를 좀 오남용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쇼크가 금방 온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사연자님께서는 훨씬 더 좀 증명이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셨는데 병원 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사실 병원 측에서는 이런 의료 분쟁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분쟁이 생기고 났을 때 네. 진료 기록부를 의료진만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상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수정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뭐 다만 이런 아무리 의사분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결과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때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뭐 판단을 법원이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다면 지금 노령견이었거든요. 10살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담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저는 오히려 네. 상담자님께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뭐냐면 그렇군요. 예, 병원을 10년 이상 다닌 노령견이라면 더더욱 젊은 강아지들보다는 주의 깊은 수술에 좀 어떤 투약이나 또는 회복도 주의 깊은 의사의 관심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보통의 젊은 강아지들처럼 대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료 과실은 또 의료진이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워낙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네. 법원이 세운 어떤 원칙 같은 건데요. 일반인들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네. 실제로 의사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은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법원에서 다시 바꿔서 일반인들은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정도의 수준의 주장만 또 증명만 하면 되도록 하였고요. 네. 이러한 것을 반대로 의료진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은 과실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이렇게 법원이 계속해서 판례를 쌓아왔고요. 네. 뭐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이 반려견 사망 사고만 보더라도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세심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상담자님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상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장이라도 진료 기록지를 확보하시는 건데요. 가장 좋은 것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출력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데이터를 통째로 확보하는 게 좋은데 출력해서 출력물로 진료기록부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출력 일자만 나오기 때문에 이 진료기록부가 수정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운데요. 반면에 프로그램상 접속이 가능한 그 로우 데이터로 USB에 담아 오시면 추후에도 이러한 것이 수정되었는지 또는 수정되지 않은 채 출력이 된 것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를 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의료진에게 과실을 물으시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상담자님께서 직접 의료진과의 과실을 다투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테니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눈이 온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사거리 좌회전 대기선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노면이 미끄러워 제 차가 밀리면서 앞차와 살짝 닿았습니다. 뒷차 역시 제 차와 비슷한 상황이었고 다행히 큰 충격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바로 확인했고 외관상으로도 앞차에 큰 손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박을 뻔했네 라는 말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했지만 출근 시간대라 보험사 직원이 오지 못했고 차를 뺄 수 있으면 빼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출근길 차량 정체를 고려해 경찰의 안내 아래 3대 모두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너무 경미한 사고였고 이후 앞차 운전자가 사고로 입원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접촉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좌회전을 기다리며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이후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살짝 닿으면서 앞차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습니다. 운전 중에는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접촉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확인까지 한 경미한 사고 이후 상대방의 입원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 그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눈이 온 상황으로 보이고요. 상당히 미끄러운 지면을 달리다가 네, 앞차와 이렇게 살짝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잘 안 해. 콩나물이 이사 갔잖아. 네, 그렇죠. 왜? 그걸 따로 먹으면 어떡해. 빵 블랙박스까지 확인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접촉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눈길에서 발생한 아주 좀 경미한 접촉 사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차량 손상이나 충격은 거의 없다고 현장에서는 판단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대인 사고로 판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네. 정확히 두 번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앞차와 맞습니다. 뒷차 간에. 네. 뭐냐면 처음 좌회전 신호를 켜고 좌회전 지시등을 켜고 들어가서 멈추는 과정에서 아주 경미한 사고가 한 번 일어났고요. 네. 그리고 대기하던 중 뒷차가 충돌을 하면서 또 한 번 앞차를 받게 되는데요. 네네. 뭐 이러한 경우에 대인 사고가 있었느냐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앞차에 계신 분이 이 사고로 인해서 얼마만큼 다치셨는지를 사실 이 블랙박스로만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확히 두 번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앞선 충돌에서는 뭐 경미했을 수 있지만 사고가 났네라고 인지하는 순간 또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에 한 번 더 충격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그때 될 한 수 번 더 있다.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어서 네. 충분히 근육통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대인 사고로 인정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한다면 전 꽤나 높은 확률로 대인 사고는 인정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인 사고라 함은 아까 근육통 같은 뭐 네. 이런 경련이 오면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이지 뭐 과하게 뭐 치료 기간을 뭐 6주, 8주, 뭐 12주에 전치 몇 주 이상의 뭐 근육통이다. 아니면 또는 뭐 저희가 스프린트라고 하는데 보통 반깁스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단순 근육통에도 충분히 기부스 조치를 취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만 그 기간이 회복되는 기간이 사회 통념상 좀 과하다라고 판단된다면 네. 그 정도의 대인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명백히 상대방의 보험 사기이자 또 기망행위에 해당하고요. 또 이런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징역이 최고 10년까지 또 벌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도 부과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네. 사연자님께서 어떤 대인 접수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의 그 진료가 과한지 여부도 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도 박을 뻔했네 라는 음성이 녹음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음성 녹음만으로 차량 접촉이 없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사실 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충분히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었는데도 워낙 길이 미끄러워서 네. 잠시 조금 흔들리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네네. 보여요. 제 눈에도. 그리고 또 그 뒷차가 박으면서 사실 한 번 더 흔들리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뭐 정황상 물론 저희가 박을 뻔했네라고 주장하시는 데까지는 안 박았을 수도 있지만 네. 적어도 두 번의 충돌이 연이어 일어나는 걸로 봤을 때는 그 다음번에는 확실히 박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박지 않았다라는 주장보다는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편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길에서 발생한 사고라 다소 억울하신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해당 음성이 어떤 차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거나 대인 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을까요? 이제 대인 접수를 거부하시는 거야 네. 사실 사연자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민사상의 조치이죠, 일종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단 따져보아야 합니다. 네.
우선은 이 상황이 결국은 이중 추돌이기 때문에 사연자님과 앞차 간의 문제도 있지만 네. 사연자님과 뒷차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뒷차의 충돌로 인해서 사연자님의 앞차를 다시 한번 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앞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두 분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대인 접수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박은 이 가운데 저희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 과실이 가장 높을 수 있지만 네. 여전히 뒤에 차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판단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연자님께서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네. 뒷차의 운전자께서 보험 접수를 해서 대인 처리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뭐 그러면 충분히 뭐 또 해결이 될 거고, 또 반대로 앞차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만약 저희가 거부한다면 앞차 운전자께서 본인 스스로 치료를 받으신 후에 저희 2명 뒷차와 네. 사연자님 차량 모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인 접수를 무조건 거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히 대인 접수를 하시고 보험사 간 과실 비율을 다투는데 좀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사연자님께서 보시면 굉장히 길이 미끄러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길이 미끄러운데 통상 보험사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네. 도로 관리의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인데요. 네. 도로가 미끄러운데 차량이 적절히 멈추고 거리를 두지 않은 것도 차량에게 과실이 있지만 운전자에게 도로가 지나치게 미끄러워서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실 도로관리 주체에게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부분을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당시의 도로가 적절한 주의 의무만으로는 충분히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사연자님의 과실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차 운전자가 입원을 한 상황인데 사고 직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며칠 뒤에 통증을 이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경찰의 접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이냐면 보험사의 접수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따져볼 텐데 만약 이 분이 앞차 운전자분이 이 운전을 하기 전까지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 굉장히 멀쩡하셨고 병원을 다니신 적이 없는데 이번 사고로 인하여 병원을 다녔다 한다면 충분히 인과관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반면에 보험사나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나 경찰이 이 앞차 운전자의 진료 기록을 본인 동의하에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이 강제로 영장을 발부해서 진료 기록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도 유사한 부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근육통이 과연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다른 전문 기관들이 판단해 주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원래도 아팠던 거라면 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사 안내와 경찰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이동을 했는데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뭐 당연히 앞차 운전자께서는 대인 접수를 만약 사연자님께서 거부하신다고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에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다는 식의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님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가 2차례 이어지고 나서 경찰에 전화를 한 것이고 경찰과 보험사에 둘 다 전화했는데 보험사의 출동이 늦어져서 경찰의 안내에 따라 현장을 벗어난 것이고 또 사연자님께 지금 앞차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걸로 봤을 때는 연락처까지 충분히 공유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를 과실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법원이 사고 후 미조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사고가 나고 나서 앞차 그러니까 사고가 난 운전자에게 괜찮냐고 질문을 했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뭐 괜찮으신지. 또 한 가지는 경찰을 불렀든 부르지 않았든 사고 난 당시에 연락처를 제공하면서 어떤 식의 조치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 이 네. 2가지만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사연자님께서는 경찰에 연락도 하셨고 또 연락처도 주셨으니까 전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다 봅니다. 네.
경미한 사고에서 과도한 치료나 장기 입원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가 대응할 방법이 없을지 상담자를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자님께서는 너무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보험사에 전부 접수를 하셔서요. 대인 대물 접수하시고 보험사가 적절히 앞차와 뒷차 간의 과실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결혼하고 8년 동안 남편의 상습 도박으로 너무 지쳤습니다. 3년 전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 돌쟁이인 아기가 걸려서 이혼 생각을 접었습니다. 남편도 다신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저 몰래 1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식과 코인에도 투자했고 도박도 했더군요. 알고 보니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회사 다니며 월급을 꼬박꼬박 저에게 주었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오히려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면 오히려 제가 손해를 볼 거라고 협박하는데요. 결혼하고 2년 뒤 임신하며 일을 그만두고 계속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는 정말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해서 분리할까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육권도 남편이 가져갈 확률이 높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배신감이 정말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자의 상습 도박, 과연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흔한 사연이긴 한데요. 네. 상습 도박,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정확히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 따라 배우자에게 명확한 혼인 파탄의 의사가 있는 귀책 사유다라고 법원은 보고 있고요. 이 상습 도박이 귀책 사유가 된다는 건 굉장히 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사연자님께서는 이 부분 좀 자신 있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습 도박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상습 도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귀책 사유가 된다 볼 수는 없고요. 네. 상습 도박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생활에 문제가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또는 돈을 함부로 쓴다거나 또 보통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의 도박빚을 지고 있고 네. 또 금고에 있는 돈을 훔쳐서 간다든가 아니면 생활비를 늦게 준다거나 하는 등등의 어떤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하면 사연자님께서는 좀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년의 혼인 기간 중에 6년을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아내분이 소득이 없어서 불리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분할에서 정말 불리한지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후 이룩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님께서 6년의 전업주부 생활과 2년의 직장 생활을 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8년의 전체 혼인 기간 중 과연 재산이 얼마만큼 증식했느냐인데요.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대로 8년 동안 유지만 한 거라면 사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긴 좀 어렵지만 반면에 그래도 8년간 아이 열심히 키우고 같이 일하시면서 모은 재산이 꽤 된다면 이는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전업주부라고 해서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양육권은 어떨까요? 실제로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좌우하나요? 양육권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지를 법원이 굉장히 많이 판단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상습 도박을 하고 계신 남편분보다는 사연자님께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또 전업주부로서 계속해서 아이를 양육해오고 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은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한다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소송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임시 양육비나 생활비를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소송 기간 중에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가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긴급조치 같은 조치들을 취해 주는데요. 네. 특히 양육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기관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 기관들에서 남편에게 추후 구상을 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 소송이 끝나고 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양육비를 밀린 것까지 한 번에 다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사연 만나보시죠.
영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실제로 만난 적도 있는데 그때 대화하며 영화 취향도 비슷해서 말이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채팅을 자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화 속 성적 장면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말했음에도 채팅에서 만날 때마다 성적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영화 얘기를 하는 듯 하더니 어느새 본인의 경험담을 늘어놓았고 특정 신체 부위, 성행위 묘사 등을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결국 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구약식 판결이 예상되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아직도 정신적 충격이 커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상대 변호사가 구약식을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사건의 수위를 봤을 때 벌금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우선 통매음으로 고소한 게 어떤 것인지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해서 일종의 성폭행, 성희롱에 관한 형법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위반했다고 저희 사연자님께서 고소를 하신 것 같고요. 실제 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실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 여관에서 사진을 본인의 어떤 특정 부위 신체 사진을 찍어서 계속해서 약 5차례 정도 발송한 사건에서 실제로 5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실형으로 결정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사연자님께서 뭐 구약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거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는데요. 채팅 내용만으로 충분히 통매음에 대한 증거가 될까요? 일단 고소를 진행을 했고 네. 또 구약식이라는 것을 상대편 변호사가 언급한 걸로 봐서는 상당 부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채팅 내용만으로도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저희 사연자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이 사실은 네. 통신 매체를 활용한 결국 이 채팅을 통한 어떤 그 고소 사건이었기 때문에 통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통매음 사건인데 가해자가 실제로 또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합의금 수준이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통신매체 음란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공포심이 덜한데 우리 법원이 이 처벌을 할 때는 다양한 사회적 통념상 관계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살아갈 때 느껴야 할 어떤 손해, 정신적 손해 그리고 나아가서 치료 과정 등등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따져보는데요. 지인이기도 하고 또 오며 가며 마주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지인들이 겹치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소개로 계속해서 사연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 또 대면 관계를 하면서 만나면서 신뢰를 쌓아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사람에 대한 실망감 역시 더욱 더 컸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처벌을 하는데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과 내려진 후 중에서 그럼 언제 합의를 하는 게 상담자님께 유리할까요? 우선은 합의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네. 검찰이 어쨌든 이 사건을 조사하고 구약식 처분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합의의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합의라는 것이 경찰에 처음 고소장을 넣으면 보통은 피의자들이 네. 저희 같은 고소인이자 사연자님께 합의의 의사를 물어올 텐데 굉장히 뻔뻔하게도 검찰에 넘어갈 때까지 이를 합의의 의사를 비추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사연자님께서는 지금 상대 변호사하고 직접 소통하시기보다는 그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검찰청이 있습니다. 담당 검사실이 있는데요. 그곳에 연락을 하셔서 나는 이만저만해서 어떠한 합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제도상 형사조정제도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검찰청에서 양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통해서 우선 합의를 이끌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합의를. 네. 어차피 구약식으로 벌금이 나오거나 실형이 나와도 사연자님께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충분히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별도로 상황이고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그렇죠. 있군요. 그거는 위자료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그럼 합의란 어떤 의미이냐? 내가 앞으로 예상하게 될 위자료와 또 그동안 내가 느꼈던 어떤 손해, 치욕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수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합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언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철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